네가 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괜히 일을 키워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여기 있는 어른들 다 힘들게 하지 말고. 알잖아. 니만 조금 참으면 모두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이 이야기는 197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낮고 길게 마치 숨을 참았다가 한꺼번에 내뱉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4살 김루아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천장의 나무 결을 바라봅니다.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의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마당에는 밤새 눈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머니 혼자 부엌 일을 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루아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복도는 어둡고 찼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오빠 도연의 방문이 보입니다. 꼭 닫혀 있습니다. 오빠는 아직 자고 있을 것입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돌아봅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손 씻고 물 좀 길어와라. 루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물로 향합니다. 마당에는 예상대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눈밭. 루아는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립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며 동이에 담깁니다.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는 순간 마을 회관 쪽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오빠가 일하는 곳입니다. 김도연은 마을에서 모범 청년으로 불립니다. 청년의 일을 도우며 어른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집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오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말이 곧 규칙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합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봅니다. 어머니는 오빠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줍니다. 루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습니다. 공기는 무겁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루아야, 오빠의 목소리에 루아는 젓가락을 놓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야 한다. 네,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루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빠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 가는 길은 멉니다. 눈 덮인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야 합니다. 루아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학교는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장난칩니다. 루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봅니다. 눈이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맴돕니다. 마을 어른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했습니다. 루아는 방문 틈으로 그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오빠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루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루아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루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루아야, 나와봐라. 루아는 따라 나갔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는 어른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가 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루아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말하면 더 큰일이 난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루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은 정리되었습니다. 루아가 모든 것을 떠안는 것으로 하교길 루아는 천천히 걷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발자국이 눈 속에 하나씩 찍힙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집니다. 집 앞에 섰을 때 루아는 문을 바라봅니다. 낡고 무거운 나무 대문. 그 안에는 침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아는 대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루아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날 밤 루아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을 망치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의 씨앗이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14살 소녀의 가슴 깊은 곳에.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후 루아는 영어를 떠나야 했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루아는 그 말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학교 복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빠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루아를 서울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운 것이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서울 도남동 아버지의 먼 친척 집 다락방. 루아가 도착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단 아래서 말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아침 저녁만. 점심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네, 공장은 내일부터 나가면 돼. 아침 7시까지 문 앞으로 나와. 감사합니다. 루아는 다락방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빼곡하고 회색빛이었습니다. 루아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수건 하나, 그리고 교과서.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표지를 만지며 루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공장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점유 공장이었습니다. 실을 감고 천을 자르고 포장하는 일. 하루 10시간, 점심시간 30분. 루아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다락방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20살, 21살. 점심시간에 그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루아는 구석에 앉아 혼자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너 몇 살이야? 루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발머리 언니였습니다. 14입니다. 학교는? 안 다닙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루아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루아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방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공책 한 권과 연필 3자루를 샀습니다. 밤마다 다락방에서 루아는 공부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고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씩 천천히.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루아는 고개를 숙이고 글씨를 썼습니다. 어느 날 공장 언니가 물었습니다. 너 공부하니? 네, 뭐 하려고? 루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야간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나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너는 해봐. 아직 어리잖아. 그날 밤 루아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공부 대신 다른 것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월에서 일어난 일, 어른들의 목소리, 오빠의 차가운 눈빛, 어머니의 한숨.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번진 글씨. 루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쓰고 나니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가슴 속 무게가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루아는 그날부터 틈날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공장에서 있었던 일, 버스 안에서 본 풍경, 다락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작은 일상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공장 언니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물러났습니다. 퇴근 후 같이 가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루아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까워지면 언젠가 버려질 것 같았습니다. 믿으면 배신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다락방은 추웠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어도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연필을 쥐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루아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대학 입학 시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주인 아주머니가 다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루아야, 편지 왔다. 루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영월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루아는 천천히 편지를 뜯었습니다. 루아야,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니? 날씨가 추워졌으니 몸 조심해라.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봄에 오빠가 결혼한다. 집에 올 수 있으면 오고 힘들면 오지 않아도 된다. 루아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대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시선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루아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루아는 영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간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루아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오는 길, 루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합격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루아는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루아는 공책을 펼치고 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살고 싶다. 진짜로. 야간 대학 첫날 루아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가 들어왔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아는 노트에 필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루아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조별 과제가 나왔을 때도 남은 자리에 끼어들었습니다. 말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과제만 성실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루아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2년째 되던 봄, 문학 강의에서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루아보다 4살 많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 수업날 그가 루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업 내내 그는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루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수업에도 그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루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수업을 듣고 끝나면 인사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아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루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혼자 다니는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루아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네. 같이 쓰고 가시겠어요? 제 방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루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 섰습니다. 정민은 우산을 루아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젖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루아는 긴장했습니다. 무언가 물어볼까봐. 하지만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타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우산을 루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 집이 가까워서 괜찮아요. 다음에 돌려주세요. 루아는 우산을 받았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루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에 우산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때 돌려받아서 다행이에요. 정민은 웃었습니다. 루아도 조금 웃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수업 전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끔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깊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아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루아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정민이 물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수업 끝나고 루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학교 근처 작은 다방에 갔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루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괜찮아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러시군요. 루아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루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조용한 책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책이 좋아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그날 이후로 그들은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정민은 루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루아를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루아는 정민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공장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락방 이야기부터 야간 대학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영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민이 말했습니다. 루아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루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전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하지만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루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재촉하지 않겠다고, 믿어주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루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루아가 움찔하면 바로 놓았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었고 루아가 준비되면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루아는 영월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엔 정민의 가족만 왔습니다. 정민의 어머니는 루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돼줘서 고마워요. 루아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1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루아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루아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침묵을 물려주지 않겠다.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정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죠? 네,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루아는 꿈을 꿨습니다. 영월의 집이 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 닫힌 방문, 오빠의 목소리. 꿈에서 깨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진정했습니다. 정민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루아가 말했습니다. 이젠 제 고향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아는 천천히 영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4살의 겨울, 어른들의 모임, 오빠의 말, 자신이 떠하는 것들. 정민은 가만히 들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나눠 가진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정민은 루아를 안아줬습니다. 루아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루아가 50살이 되던 해 정민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녔습니다. 루아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루아 씨 되세요?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이선아입니다. 사회복지사예요. 선아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루아는 명함을 받아들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원도 영월 지역 과거 기록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관련된 오래된 행정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루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무슨 기록이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루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요. 그날 밤 루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영월 기록을 봐야 한대요. 정민은 루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가볼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오후 루아는 선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루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아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971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 기록입니다. 당시 작성된 진술서와 행정문서예요. 선아의 말이 끝나자 루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파일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루아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오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낯설지 않은 마을 어른들의 이름. 선아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루아 씨는 가족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강압적 행위의 피해자로 신고됐어요. 초기 기록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죠. 루아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진술서에는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1971년 12월 초 해가 진 이후 장소 영월군 땡땡면 마을 외곽의 주택 상황 요약 피해자는 혼자 귀가하던 중해당 장소로 끌려 들어갔으며 명백한 저항 의사를 밝혔으나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 벗어나지 못함. 피해자 상태 심각한 공포 상태, 반복적 거부, 의사 표현. 문장은 투박했지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천천히 보세요. 두 번째 진술서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작성일은 한 달쯤 뒤 1972년 1월 초였습니다. 사건 경위가 축약되어 있었고 강압이나 위협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으며 대신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오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당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 문장들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라 가정 내 문제, 아이의 혼란, 착각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평소처럼 귀가하던 피해자 즉 루아 씨를 이웃 주민이자 가족 지인인 김모 씨가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압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인 루아 씨는 명백한 저항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일 이후에도 심각한 공포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선아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면사무소 내부 보고 메모였습니다. 본거는 지역 내 파문 우려 금. 가문과 마을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 진술 조정 필요. 그 메모에는 마을 이장과 유지 몇 명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선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작게는 집안과 가문 더 나아가 지역 자체에 안 좋은 이미지 각인 이 우려돼서 여러 차례 진술이 다시 쓰였고 이로 인해 책임의 방향이 바뀐 거죠. 안타깝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루아 씨의 권리예요. 루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아는 멍하게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이제 내 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루아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증거가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루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쓸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그날 밤부터 루아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에게, 어머니에게, 마을 어른들에게. 원망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함께 자신이 느꼈던 것을 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희생자였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정민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루아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봉투에 주소를 썼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루아야, 네, 어머니. 편지 받았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루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못 지켜줬다.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오빠는 한 달 전에 갔다. 루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셨군요. 편지 보기 전에 갔어. 오빠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루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제 원망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사과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장례식 가실 거예요? 루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 거예요. 그게 내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루아는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들은 그저 종이었습니다. 과거를 증명하는 것. 하지만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아는 서류를 파일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밤에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좋아 보여. 그래.
응, 뭔가 달라졌어. 루아는 웃었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다행이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루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50살의 얼굴,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루아가 73이 되던 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노인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루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장 적합하세요. 오랫동안 글을 쓰셨잖아요. 루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모임 날 5명이 왔습니다. 모두 70대였습니다. 서로 낯설어 했습니다. 루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루아입니다. 이 모임을 함께 이끌게 됐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이경수입니다.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풍경 하나를 써보세요. 사람들이 종이와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루아가 말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면 돼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린 시절 우물가를 썼습니다. 경수 씨는 아버지의 등을 썼습니다. 짧은 글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을 잘 못 써요. 괜찮아요. 잘 쓸 필요 없어요. 그래도 글쓰기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상처 위에 다시 삶을 짓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10명, 15명. 매주 목요일 오후 도서관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쟁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잃어버린 사람들. 어느 날 순자 씨가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말을 다시 했어요. 너무 늦었죠.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루아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루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모두가 루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4살 때 침묵을 배웠어요. 루아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월의 집, 오빠, 억울했던 일, 서울에서의 시간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전했습니다. 오래 침묵했어요. 하지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경수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모임이 1년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웃었습니다. 글도 길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작은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글을 모아서.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루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좋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모두의 동의를 시작으로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각자 글들을 골라서 다듬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쓰는 이야기. 책이 나왔습니다. 얇은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도서관이 가득 찼습니다. 루아의 딸도 왔습니다. 남편 정민과 함께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딸이 책을 펼쳤습니다. 루아의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어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왜요? 부끄러워서. 내가 엄마를 다르게 볼까봐. 딸이 루아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해요. 루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임 사람들이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임 시작하길 잘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한테 침묵을 끊는 용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뭐가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게요? 당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루아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밤에 루아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침묵하며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고요였습니다. 루아는 책을 덮었습니다. 내일 또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정민이 잠든 옆에서 루아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아팠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루아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삶이었습니다.